안녕하세요. 저는 홍익대학교 경제학부의 유종민입니다. 전 사실 이 연단에 서본 게, 저도 이제 한국은행 직원이었었는데, 이 연단에 서본 건 처음이에요. 이렇게 강의하는 형식으로 해서 본 거는 처음이어서 굉장히 저한테는 되게, 굉장히 의미 있달까요? 굉장히 새로운 경험인 것 같은데, 글쎄요, 이렇게 한운 금요 강좌에 오시는 분들이 그동안 여러 주제를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제가 하는 주제는 이제 환경 경제학, 환경하고 에너지 경제학이라고 해서 조금 같은 부류예요. 근데 이게 과거에는 환경 경제학은 어떻게 보면은 좀 미시 경제학의 일부로서 약간 중요하게 그렇게 취급되지 못했었는데, 최근 들어서 많은 국가들에서 경제 성장이 어느 정도 진전된 다음에는 환경의 문제가 중요해지고, 이것이 또 다른 그런 환경 보존의 문제가 또 다른 그런 경제 성장이라든지 그런 경제 발전과 다른 가치와 충돌하기 때문에 이런 환경 경제학이 중요해지고 있는 측면이 있고요. 그래서 최근에는 환경과 에너지 경제학이 조금 좀 수요가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환경 경제학의 이해라고 했는데, 주로 포커스를 맞출 것은 기후 변화하고 관련된 그런 환경하고 에너지 경제 정책 동향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좀 큰 그림을 그려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환경이나 에너지 정책이다라고 하면은 조금 그 경제하고는 약간 좀 동떨어진 그런 주제들도 꽤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환경부나 그 산업자원부라든지 산업통상자원부죠, 그 부처에도 실제로 경제학을 하지 않으신 분들도 굉장히 많은데, 최근에는 경제학을 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있고, 근데 여러 환경이나 에너지 정책 중에서도 좀 더 경제 정책과 맞물리는 그런 이슈들을 좀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특히 환경하고 에너지 정책 중에서 좀 더 많은 분들이 좀 금융시장하고 금융시장에 대해서 관심이 좀 있으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좀 더 환경하고 에너지 정책 중에서도 좀 더 시장 메커니즘을 가진, 그리고 시장 메커니즘이면서 좀 더 금융시장하고 어떻게 금융시장화되는 좀 측면이 있거든요. 그런 거를 좀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금융시장화되면서도 그 중에서도 또 기후변화하고 관련된 그런 시장을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이런 정책들은 지난 MB 정부 들어서 녹색 성장 정책이란 걸 추진을 했었죠. 지난 정부 때. 그때 많은 이런 환경 및 에너지 정책들이 많이 생겨났었고, 지금 현재 정부도 이름을 좀 바꾸긴 했는데, 전 세계적인 추세가 그렇다 보니까 좀 환경이나 에너지 정책을 좀 더 친환경적이고 저탄소, 그러니까 온실가스를 좀 더 적게 방출하는 그런 형식의 환경 및 에너지 정책을 많이 지금 사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선 여러분들이 에너지다, 환경이다 라고 하면은 최근의 이슈가 뭐가 있을까요? 최근의 이슈라고 하면은 가장 이렇게 은행 분들도 그렇고 기후 변화하고 조금 관련 없긴 하지만 최근에 유가가 급락하고 있죠. 여러분들 이렇게 운전하시다 보면은 도로에 보면은 휘발유 가격이 벌써 1,500원 이하로 떨어지고 그런 거 많이 보실 겁니다. 그런 거 보면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죠. 근데 요새는 미국이 러시아를 러시아를 갖다 정치적으로 견제하기 위해서 좀 샌드 오일 같은 데서 좀 오일을 갖다 많이 뽑아서, 그러니까 과거에는 미국이 수입국이었는데 이제 수출화됐죠. 그럼으로써 좀 유가를 좀 낮게 떨어뜨려서 외국을 견제한다, 이런 얘기도 있고, 그런 게 어떻게 보면 에너지 정책 중에서도 좀 정치 경제적인 그런 측면을 보여주는 한 단면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근데 오늘 저는 좀 구체적으로는 기후 변화와 관련된 그런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환경 및 에너지 경제학의 여러 이슈들이 있습니다. 이 환경 및 에너지 경제학이 기존의 미시 경제학이죠. 미시 경제학인데 이것이 왜 환경 및 에너지로 떨어져 왔느냐라고 봤을 때,
기존에는 이제 많은 국가들이 경제 발전에 좀 더 치중을 했었었죠. 그렇기 때문에 환경이나 에너지도 어떻게 보면은 생산의 하나의 인풋 중에 하나였습니다. 근데 그것이 에너지도 그렇고 환경도 그렇고 그 문제가 이제 점점 중요도가 부각됨에 따라서 이제 좀 더 우리가 경제 발전을 하더라도 어떻게 하면 서스테이너블한 그런 경제 발전을 이룰 것이냐라는 문제가 점점 화두로 되게 이제 크게 부각되기 시작했었고요. 그래서 경제 발전과 지속 가능성을 좀 더 양립할 수 있는 그런 경제 발전책을 내놓자. 그래서 지난 정부 때도 이제 녹색 성장이라는 그런 개념을 만들었었죠. 지금 현재 정부에서는 저탄소 경제 성장 정책 이렇게라고 명명을 하는 것 같은데, 이제 그런 환경 정책의 그런 목표 하에서 에너지 정책도 이제 요새는 이제 따라오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환경 그런 정책 목표를 위해서 에너지 정책이나 그런 것들이 따라오는지 또 좀 더 이후에 구체적으로 보여드릴 거고요. 환경 및 에너지 문제의 그런 발생 원인이 있습니다. 그런 발생 원인이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미시경제학을 만약에 이제 경제학을 하신 분이라면은 많이 들어보신 개념일 텐데, 외부성이라고 해서 externality라고 하죠. 만약에 내가 어떠한 액션을 취했을 때 이 액션이 타인에게까지 의도치 않은 영향을 준다는 것이 외부성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우리 집에서 먼지를 터는데, 먼지를 털면은 그 먼지가 나 혼자 먹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옆집까지 먹는다든지 그 아랫집까지 피해를 본다든지 그런 걸 갖다 다 모두 감안해서 이 사회 전체적인 수준의 그런 어떤 사람의 그런 액션, 그런 행위가 무엇이고 그게 바로 환경 정책적 측면에서 어떠한 함의를 가지는지라는 걸 되게 중요시하게 됐고요. 그게 이제 외부성에 대한 개념인데, 그리고 또 환경에 대한 건 또 소유성의 결여. 예를 들어서 공기, 이 강의실에 있는 공기들은 누구의 것이라고도 할 수가 없죠. 공기나 아니면 깨끗한 물, 이런 것들이 그 소유권이 없기 때문에 쉽게 더러워질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가 이 공기가 지금 우리 공동의 거기 때문에 누구도 이 공기에 대해서 더럽힐 어떻게 보면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 공기를 더럽히면은 여러분들이 피해를 입죠. 그게 바로 외부성이에요. 그리고 또 모두가 여기에 대한 공기에 대한 소유권이 없기 때문에 모두 다 이거 다 좀 더 깨끗하게 유지하기 위한 그런 인센티브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공기 크니까 이 정도야 하면서 제가 실례를 했어요. 예? 방구를 딱 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피해를 보겠죠. 피해를 보는데 여러분들 또 저하고 비슷한 생각일 거란 말입니다. 그럼 다 이제 그런 식으로 하면은 이 전체적인 우리의 공유 자원이라고 할 수 있는 깨끗한 물과 공기가 더러워질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이제 환경 및 에너지 정책의 그런 한 또 특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원유도 마찬가지죠. 원유도 매장돼 있는데 딱히 뽑아내기 전까지는 누구도 소유권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떤 그런 원유 광구가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다 대고 그 구멍을 파겠죠. 파면은 이게 금방 이게 또 소진이 된다든지, 혹은 지하수 문제, 지하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사람들이 이 지하수가 공유 자원임에도 불구하고 지하수가 공짜니까 여기에 이걸 아껴야 된다는 그런 인센티브도 전혀 못 느낄 거고, 그러다 보면은 그 지하수 내에 여러 이렇게 그 파이프를 꽂아서 여러분들이 막 남용을 하게 되겠죠. 남용을 하면은 지하수들이 금방 고갈되고 집안이 침하되고 이런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걸로 합니다. 이것이 소유권의 결여에서 나오는 그런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공공재적 특성이라든지 이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물이나 이런 것들이 다 어떻게 보면 사회 전체의 그런 재산이라고 할 수 있는 공공재라고 할 수 있죠. 공공재는 제가 이 공기를 더럽힌다 해서 여러분들이 저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죠? 이건 non-excludability라고도 하고, 그리고 부존 자원량의 한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원유 같은 경우에는 그 부존 자원이 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도 그걸 절약하려는 그런 인센티브를 가지지 않게 되죠. 그런 환경 및 에너지의 독특한 성질로 인해서 이게 좀 독립된 분야로 최근에는 좀 부각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강의에서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기후 변화입니다.
기후변화. 기후변화인데, 이제 이런 기후변화라든지, 사실 기후변화뿐만이 아니라 여러 환경 및 에너지 정책에 모두 사실 적용될 수 있는 건데, 이런 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환경 문제의 해결 방안들이 이제 시장 조치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마켓 프렌들리한 그런 policy instrument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그런 시장 친화적인 정책 없이도 정부가 일방적으로 정책을 결정할 수가 있었어요. 그게 예를 들면 직접 규제, 앞서서 이렇게 여기서 보이는 이후에도 이제 말씀드릴 거면 직접 규제, 정부가 어떤 공장으로 하여금 너희 오염물질을 100만큼 배출하고 있는데 이거 우리 사회에 좋지 않다. 그러니 이거를 70으로 줄여라. 그래서 일방적으로 정부가 어떻게 보면 커맨드 앤 컨트롤, 그러니까 이렇게 완전 정부가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어떤 기업의 그런 오염물질 배출량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직접 규제가 있었는데 이제는 시장 원리를 통한 간접 규제가 대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경제학의 이제 전목이죠. 그래서 이제 사실 환경 경제학이다 하면은 이런 폴러시 측면, 어떠한 시장 친화적인 정책을 써서 그런 환경에 그런 우호적인 영향을 미치느냐가 사실 환경 경제의 반이에요. 나머지 반은 또 이후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피구세라고 해서 피구세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어떤 기업이 오염물질을 배출함에 있어서 특정 세율을 매기는 거예요. 세율을 매기면 어떻게 되겠죠? 당연히 그 기업은 오염물질을 방출하면 방출할수록 예전에는 그게 다 무료로 방출할 수 있었는데 방출할 때마다 이제는 특정 세율에 부과된 그런 어떤 특정 세금을 내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우리 쓰레기 종량제도 똑같은 피구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쓰레기를 버릴 때는 항상 우리 쓰레기 봉투를 돈을 주고 사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쓰레기를 그대로 버리지 않고 최대한 그 무료로 버릴 수 있는 재활용 쓰레기는 딱 미리 빼내고 그다음에 정말로 어쩔 수 없는 쓰레기만 종량제 봉투를 사서 버리는 측면이 있죠. 그래서 그럼으로써 우리가 꼭 매립하거나 소각할 그런 쓰레기를 이제 줄이는 그런 효과를 거둬왔고, 이거는 이제 세금이었고 혹은 보조금도 가능합니다. 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 수준의 그런 좀 이렇게 내가 그런 뭐가 있을까요? 하이브리드 차라든지 여러분들이 보통 가솔린 차라든지 휘발유 차, 가솔린이라든지 경유차를 갖다 보통 운행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하이브리드 차를 갖다 샀어요. 그러면은 당연히 비싸죠. 비싼데 여러분들이 비싼 그런 경제적인 부담을 덜고 좀 더 여러분들이 하이브리드 차를 이용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자발적으로 하이브리드 차를 선택하도록 할 수 있는 그런 경제적 유인책이 되겠죠. 그런 것도 있고, 코스 정리라고 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공유 자원에 대해서 소유권을 배분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다시 이 지금 강의실에 있는 공기에 대해서 소유권을 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약간 그러면은 내가 예를 들어서 이 공기에 대해서 내가 소유권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 공기를 갖다 내가 깨끗이 유지하려는 그런 책임감이 들겠죠. 그죠? 이거 내 거니까.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숨 쉬지 마세요. 이건 좀 너무 하고 이런다든지 아니면은 내가 공기청정기를 따로 사서 계속 돌린다든지 그렇게 해서 소유권을 준다는 것 자체가 이제 좀 이렇게 공유 자원인가를 좀 더 깨끗하게 유지하는 그런 경제적 해결책이 될 수가 있습니다. 기타 환경이나 에너지 경제 정책의 그런 경제학의 그런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비시장 가치 측정법, non-market valuation. 예를 들어서 이 공기가 얼마냐? 굉장히 애매모호하죠. 이것이 사실은 과거의 환경 경제학의 어떻게 보면 70% 80%를 차지하는 그런 이슈였습니다. 요새는 이제 이런 시장 원리를 통한 간접 규제의 방식이 점점 비중이 커지고 있지만 예전에는 이 non-market valuation 방법이 굉장히 환경 경제학이나 에너지 영역의 주류였어요. 그래서 이런 실제로 우리가 돈으로 환산하지 못하는 그런 북극곰의 지금 지구 온난화 때문에 북극곰이들이 막 죽어가고 있는데 설탕을 잃어서 북극곰의
가치는 무엇이냐? 모르죠. 쉽게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서베이 같은 걸 통해서 지금 이 강의 시간에 공기의 가치라든지 그런 것도 여러분 서베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가치를 갖다 매기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서 비시장적인 그런 가치를 측정하는 그런 하나의 이슈가 있었었고, 혹은 BC 어널리시스. 예를 들면 4대강 건설 지난 정부 때 그때 BC가 이제 Benefit and Cost Analysis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4대강을 지었을 때 베네핏과 코스트의 그런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당연히 베네핏이 커야지 그 정책을 실행을 하겠죠. 근데 만약에 물론 이제 지난 4대강 같은 경우는 이제 베네핏이 좀 과장되게 이제 된 측면이 있어서 이제 실제로 이제 4대강이 건설되긴 했지만 이제 사업이 시작되긴 했지만, 그래서 이제 환경 정책을 어떻게 평가를 하느냐, 그런 4대강을 갯벌이라든지 갯벌을 갖다 메우는 작업이라든지 이런 걸 함으로써 코스트가 크냐, 베네핏이 크냐 이런 걸 분석하는 그런 것들도 환경 경제학의 커다란 이슈 중에 하나였습니다. 혹은 무역과 환경의 문제. 예를 들어서 중국과 FTA를 체결했어요. 최근에. 이럴 경우에 환경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예를 들어서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거로는 지금 이제 중국과 우리나라 간에 이제 관세를 철폐했기 때문에 많은 중국에 진출해 있던 우리나라의 많은 기업들이, 혹은 중국 기업들이 우리나라로 다시 공장에 들어와서 공장을 막 짓겠죠, 우리나라에. 그러면은 환경 측면에서는 좀 안 좋을 수도 있겠죠. 그런 걸 갖다 이제 감안을 하는 겁니다. 혹은 생물의 다양성, 에너지 자원의 고갈 및 경제적 특성, 경제적 그런 측정, 그런 석유, 원유 같은 경우에 얼마나 지금 부존돼 있고 이것을 우리가 가치를 매겨야 되겠죠. 이것을 우리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그런 석유 자원을 30년 동안 쓸 것이냐, 50년 동안 쓸 것이냐, 이것은 시장 가격에 따라 틀린 거겠죠. 시장 가격이 예를 들어서 굉장히 높다 하면은 단기간에 소진하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지만, 시장 가격이 상당히 낮고 지금 수급이 안정적인 상태일 경우에는 좀 덜 뽑아냄으로써 좀 더 우리 미래 세대까지 그것을 확장해서 같이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방법이 있겠고요. 혹은 에너지들의 금융 상품화. 이것도 이제 파생 상품 시장의 하나로 이제 그걸로 이제 쳐지는데, 기존에는 그런 에너지나 지금 이제 환경 및 에너지지만, 에너지 상품이 이제 금융 상품이라는 거는 사실 10년 전만 해도 그렇게 크게 대두되지 않았던 거가 사실입니다. 근데 요새는 국채, 채권이라든지 주식과 함께 이런 그런 에너지 상품도 이제 금융 상품화 됐어요. 거의. 그래서 이제 경기가 좋으면은 채권하고 주식도 잘 나가지만 에너지 상품도 같이 올라가는 통화 이런 거와 함께 금융 상품화 되었는데, 요거 간단히 설명드리자면은 예전에는 이제 에너지가 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만약에 에너지 트레이더예요. 에너지 트레이더인데 예전에는 제가 에너지 가격이 오를 것 같아요. 원유 가격이 오를 것 같으면은 어떻게 하죠? 제가 석유를 사야 돼요. 석유를 사면은 제가 그냥 브로커 그냥 트레이더예요. 근데 원유를 사면은 거의 수천 배럴씩 살 거 아닙니까? 엄청나게 많은 양을 샀다가 팔았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나 금융 트레이더 입장에서 이것을 저장할 데가 없잖아요. 그죠? 이거 그러니까 현물이라고 하는데, 선물. 그래서 현물을 갖다 살 경우에는 이거 저장 창고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최근에 이제 파생 상품 시장이 발달하면서 이제 선물 시장, 예를 들어서 내가 석유를 갖다가 지금 사는데, 지금 석유를 내가 샀다고 해서 이걸 갖다 지금 당장 내 딜리버리를 받는 게 아니라, 이거 석유를 내가 꼭 보유를 해야 되는 게 아니라 1년 후에 내가 석유를 받는 것을 약속을 하는 거예요. 어떤 특정 가격 수준으로.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는 내가 석유를 저장할 필요가 없는 거죠. 약속만 한 거예요. 100불에 어떤 특정 석유를 1배럴, 2배럴 갖다 사기로 했다. 약정을 하고 미래 가서 내가 실제로 그걸 트레이더 입장에서 그걸 받나요? 안 받아요. 안 받고 다시 그때 또 다른 만기를 가진 석유 선물로 바꿉니다. 그러니까 계속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석유 트레이더는 석유를 가진 거예요. 확실히 이제 미래에 내가 받을 거를
이제 약속을 했기 때문에 받았지만 실제로는 그런 이제 포지션 자체는 있지만 석유를 갖다 내가 우리 집 뒤 저장 창고에 이렇게 갖고 있을 필요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자산가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그런 돈을 갖고 있는 그런 투자가들 입장에서는 석유 가격이 오를 것 같다. 다른 주식 같은 주식이나 금이라든지 다른 원재재에 비해서 오를 것 같다 하면은 이제 석유에 좀 더 투자하기가 쉬워진 거예요. 내가 직접 저장할 필요가 없으니까. 왜냐하면 선물 시장을 이용해서 이것을 그냥 장부상에만 내가 석유를 가지고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것도 이제 에너지들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런 포트폴리오의 하나로 이제 추가가 됨으로써 좀 더 이제 이런 환경 및 에너지 경제학의 한 큰 분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지구 온난화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요. 지구 온난화 많이 들어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지구 온난화, 글로벌 워밍이라고 하죠. 지구 전체의 평균 온도가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지난 100년간 지구 표면의 평균 온도가 0.75도 상승했는데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그런 뉴스 가보면 북극 빙하가 막 녹아내리고 다 이렇게 물로 대고 그리고 북극곰들이 조그만 빙하에 이렇게 서 있어서 불쌍하게 먹을 것도 없고 이제 그런 현상이 나고 우리나라도 제 뒤에 이제 그림 보여드리겠지만 이제 점점 해수면이 점점 높아진다. 제가 알기로는 발리가 발리라고 신혼여행지로 유명한 그런 도서가 있죠. 그런 섬이 있는데 발리가 이제 수십 년 후면 잠긴다 그래요. 그래서 신혼여행 가는 사람들이 이제 수십 년 후에는 어차피 못 볼 섬이니까 거기로 가자라고들 하더라고요. 아무튼 그렇게 이제 해수면이 올라오는 그런 게 생길 수 있고, 근데 지구 그런 온난화 자체는 그 빙하기 사이에 그런 간빙기 사이에는 자연적으로 발생한 현상이다라고도 하는 그런 주장이 존재해요. 과학자들 사이에서는. 과학자들 간에도 지금 지구 온난화가 우리의 산업 활동에 의해서 지구 온난화가 진행 중이다. 아니다. 지금 그냥 빙하기와 간빙기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지금 그 간빙기 고기에 불과할 그런 시기에 불과할 뿐이다. 이런 주장이 왔다 갔다 하는데 실제로는 지금 다수의 의견은 지구의 산업화에 의한 그런 온난화가 굉장히 지금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인류가 걱정하는 지구 온난화는 인간 활동에 의해서 발생하는 급격한 지구 온난화다라는 게 지금 현재의 다수의 의견이라고 할 수 있고, 온실효과는 온실효과 우리 비닐하우스 생각하면 됩니다. 글로벌 워밍 같은 거는 태양 에너지가 방출되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카본 다이옥사이드, 그러니까 이산화탄소라는 게 공기 중에 좀 더 비중이 높아지면은 우리가 열을 갖다 방출하죠. 방출하면은 이 이산화탄소가 비닐하우스와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열을 갖다 흡수를 하는 거죠. 흡수를 하면은 점점 지구 전체의 온도는 점점 높아질 거고, 그래서 이제 그런 태양 에너지가 방출되지 못하고 그런 지구 내부의 온도를 갖다 높이는데,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빙하를 녹여서 지구의 전체적인 수면을 갖다 올리는 거, 그것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인 그런 온도가 올라가면은 그런 여러 가지 우리가 예측하지 못했던 자연재해가 많이 일어납니다. 실제로도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고, 미국에서 최근에 일어났던 그런 토네이도라든지, 아프리카에서 있었던 그런 각종 그런 자연재해 같은 것들이 실제로는 지구 온난화로 인한 그런 제트기류의 그런 이상 변동, 이런 것 때문이라고 많이들 얘기를 하고 있죠. 이건 물론 경제학 영역이 아니라 과학의 영역입니다. 이런 것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하면 원상복구를 할 수 있냐, 아니면 더 이상 지구 온난화가 진행되지 못하도록 우리가 규제를 할 수 있느냐라는 얘기가 지금 많이 얘기가 대두되고 있고, 이것이 이제 정책화되면서 환경 경제학에서 굉장히 큰 주제로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산화탄소뿐만 아니라 메탄은 그런 동물들이 이제 방귀를 뀌면 이제 그런 것도 포함되는데, 지금 우리나라 이거 2050년도에 한반도라고 해서 이건 제가 그냥 신문 스크랩 해온 건데, 벼 생산량 감소, 태풍 가뭄 증가, 여러 가지 우리나라도 지금 수종이 지금 변하고 있죠. 나무의 수종 같은 것들도 지금 소나무 같은 거는 없어지고 있다.
그리고 동해에서도 이제 참치잡이가 가능하다는 건데, 이제 다른 또 이제 안 좋은 것들은 뭐 대구 명태 같은 그런 어종들이 사라질 수 있다라든지, 아니면은 자, 서울의 날씨는 지금의 오키나와 저기 남쪽 일본하고 저 중국 사이에 그 섬하고 비슷해지는 그런 아열대 기후죠. 아열대 기후화 될 수 있고, 혹시 몰라요. 여러분들의 세대가 지나면은 우리 후손들의 그런 피부색은 우리보다 훨씬 검은 그런 색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구 온난화가 계속되면요. 그래서 이제 정부 같은 경우 우리나라 정부뿐만 아니라 세계 많은 정부들이, 미국 같은 경우는 이게 외교통상부 자료인데 몇 년 대비 몇 프로 감축이라는 주로 이제 수치를 씁니다. 우리나라는 2020년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30% 감축. 그래서 지금 5년 남았죠. 5년 안에 그때 당시 아무것도 액션을 취하지 않았을 때 당시에 그런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30%를 절감하는 목표를 지금 세우고 여러 가지 정책을 추진하는 중입니다. 그리고 여러 나라도 역시 각각 다른 그런 정책들을 갖고 있는데, 이런 그림들은 보면은 이제 펭귄들이 이제 살자리를 잃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든지, 여러 가지 얼룩말이 죽은 거, 가뭄이라든지, 이건 어떤 영화의 한 장면이죠. 자, 그래서 이제 정부 입장에서는 이제 이게 지난 정부의 그거를 이제 지금 현 정부가 대부분 계승을 했기 때문에 대부분 크게 이제 그 기후 변화에 대한 그런 정책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기후 변화 적응 및 에너지 자립과 이제 대부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환경과 에너지 정책은 대부분 같이 갑니다. 같이 가는데 온실가스 감축, 석유 및 에너지 자립 강화, 그런 기후 변화 적응 능력 강화. 그러니까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것은 그 원인을 제거하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원인을 제거한다 해서 다른 나라에서 계속 온실가스를 방출을 하면은 우리는 어쨌든지 거기에 대해서 적응을 해야 될 게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홍수 방제 시설을 갖다 좀 더 갖춘다든지, 그런 온난화가 진행되더라도 좀 더 피해를 입지 않게 그런 식의 적응 능력을 강화하는 게 있었었고, 플러스 이런 우리가 이제 환경 정책, 에너지 정책 이런 걸 피하고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이것을 지난 정부 때는 이걸 좀 더 성장 동력화 하자는 게 녹색 성장 정책의 핵심이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저탄소 성장 정책인데, 신성장 동력의 창출, 녹색 기술의 개발 및 성장 동력화, 산업의 녹색화 및 녹색 산업의 육성, 산업 구조의 고도화, 그런 여러 기반 조성, 교통, 녹색 국토 및 교통의 조성, 생활의 녹색 혁명, 세계적인 녹색 리더십의 강화, 녹색 리더십을 강화하면서 지난해 GCF라든지 그런 국제기구도 유치하고 그랬었죠. 지금 정부에서는 사실 이 녹색이라는 사실 용어가 사실 없습니다. 이 녹색이라는 개념을 그냥 저탄소로 바꾸시면 돼요. 약간 이제 정권이 바뀌면서 좀 약간 그런 게 있는데, 전체적인 정책의 큰 틀은 변함이 없고요. 자, 기후 규제를, 그래서 이런 온실가스를 그런 절감할 수 있는, 앞에 그런 온실가스를 감축해야 된다, 그런 게 있었는데, 크게 경제학적인 측면에서 우리는 이렇게 세 가지 측면에서의 그런 규제 정책을 갖다 저희가 나눌 수가 있어요. 하나는 세금을 갖다 부과하는 겁니다. 탄소세,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특정 이건 탄소세는 가격 규제거든요. 그래서 특정 세율이라든지 보조금률을 도입함으로써, 예를 들어서 최근에 좀 국회에서 좌초된 저탄소 협력금 제도라고 해서 좀 더 온실가스를 많이 방출하는 그런 차량은 과세를 하고, 하이브리드처럼 방출하지 않는 차량은 오히려 보조금을 주는, 어떻게 보면 둘 다 포함되는 건데, 그런 세율을 갖다 적용하는 그런 정책이 있을 수 있고요. 혹은 아까 말했던 대로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입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환경 경제의 영역이 아닌데, 목표관리제라고 해서 이제 거의 종료가 되는데, 총량 단위의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어떤 개별 기업이 그걸 달성하고, 그렇지 못했을 경우에는, 달성에 실패했을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추가 감축분에 대한, 그러면 기업 입장에서는
정부가 100만큼 너희는 100만큼만 감축해라 했을 때 기업 입장에서는 그래? 우리 사실은 80만큼 감축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할까요? 할 이유가 없죠. 힘들어서, 돈 들여서. 정부가 100만큼 감축하라고 하면은 100만큼 방출하라 하면 그냥 100만큼 그냥 방출을 해버려요. 반면에 제가 오늘 여기 강조하고자 하는 거는 배추권 거래제입니다. 배추권 거래제는 이제 내년 이제 몇 달 안 남았죠. 곧 이제 시행되는 그런 제도인데 이것도 물론 아까 그 목표 관리제처럼 양적 규제입니다. 양적 규제에서 총량 단위의 감축 목표를 거래를 통해서 달성하긴 하는데 이것은 추가 감축 시에 거래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래서 내가 100만큼 정부로부터 방출할 권리를 받았어요. 그때 내가 어떻게 힘을 써서 한 80만큼을 방출할 수 있었어요. 그럼 나머지 20만큼은 초과 달성한 거죠. 그럼 이 20만큼에 대한 권리를 다른 회사에 팔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그 회사는 돈을 벌기 위해서라도 좀 더 감축할 그런 인센티브를 가지게 되죠. 그래서 이 배추권 거래제는 이런 판매라는 그리고 2월 상세 이건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2월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이번 달에 감축할 것을 다음 달에 감축할 수도 있고 혹은 내후년에 감축할 수도 있고 이게 굉장히 플렉서블 유연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고도의 유연성 때문에 기존의 양적 규제보다 좀 더 우월한 그런 제도라고 할 수 있고 이것이 배추권 거래제 자체가 시장이기 때문에 시장이고 금융시장입니다. 금융시장으로 지금 다른 나라에서는 이미 금융시장화돼서 여기서 선물, 옵션, 각종 금융상품이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좀 후에 배추권 거래제인지 신재생에너지 시장도 우리나라에 존재합니다. 이거 역시 이제 금융상품화 될 소지가 있는 지금 아직은 현물 거래지만 있는 시장이고요. 자, 환경 규제의 경제학적 분석을 말씀드리면은 아까 제가 외부성에 대해서 말씀드렸었죠. 경제학을 하신 분은 다 이걸 아시겠지만 오염물질의 배출량이 있습니다. 기업이 오염물질을 배출하고 그 다음에 요거에 대한 이제 비용인데 Y축은 기업이 오염물질을 배출할 때마다 나의 그런 비용이 있어요. 나의 비용이 있는데 실제로 사회의 비용은 더 큰 겁니다. 외부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사회 비용이 더 크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그런 디맨드, 여러분들의 그런 배출함으로 인한 그런 편익이 있었을 때 보시면은 여러분들 편익이 있다고 했을 때 실제로 여러분들의 선택은 이 점이 되겠죠. 요 점이 되는데 실제로 이 점이 돼서 이 Q0라는 그런 오염물질 배출량이 여러분들의 최선이 되겠지만 실제로 사회 전체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요 점이 즉 Q1이 좀 더 적은 배출량으로서 사회적인 편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점이 될 텐데 자, 이제 빨간 선이 뭐를 의미하냐면은 실제로 여러분들이 선택한 점이 이 점임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이 특정 세율, 요 사이 구간에 이 사이만큼의 특정 세율을 매겨서 여러분들의 이 프라이빗 마지막 코스트라는 여러분들의 사적인 그런 비용을 올려주는 겁니다. 빨간 선까지 올려주면은 이것이 빨간 선과 여러분들의 그런 디맨드 커브와 만나서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그런 오염물질 배출량을 결정을 할 수가 있게 되겠죠. 이런 가격적인 그런 측면이 아까 말했던 탄소세와 같은 정책이라고 할 수 있어요. 탄소세라든가 혹은 배추권 거래제가 있었죠. 배추권 거래제 같은 양적 요 빨간 선 이제 수직으로 되신 거 보시죠. 수직으로 된 것은 정부가 오염물질 배출량을 특정 수준까지 딱 정해주는 거예요. 딱 정해주면은 그 민간들은 이 특정 수준의 그런 양적 규제만큼 그거 따라 오염물질 방출을 자제해야 되고 혹은 내가 더 많이 감축했다. 그럼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팔 수도 있고 혹은 살 수도 있고 이런 게 배추권 거래제라고 할 수 있겠고요. 자, 이런 온실가스 거래제의 그런 규제 근거로는 UNFCC라고 해서 UN 산하기구입니다. UN 산하의 그런 UNFCC 주도로 그런 교토 의정사라고 해요. 교토 의정사라고 해서 국제 협약입니다.
여러 나라에 모여서 자, 온실가스를 다 같이 줄이자라고 약속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한 나라는 열심히 온실가스를 줄이려고 노력해요. 근데 다른 나라는 뭐 중국이나 뭐 다른 나라가 막 방출을 해요. 그러면 아무 효과가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제적인 그런 약속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도쿄의정서라는 국제 협약을 통해서 각 나라가 그러니까 온실가스 방출량에 대한 그런 약속을 했어요. 너희는 얼만큼 줄이고 우리는 얼만큼 줄이고 이런 약속을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우리나라는 한창 개발도상국이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포함이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통의정서가 1970년인가 그때 체결이 됐었고 이것이 이제 그 효력을 잃게 되면은 우리나라와 같은 그런 교통의정서에 포함되지 않은 국가까지 포함해서 포괄적인 신기후 변화 체제에 대한 합의를 지금 시도 중이에요. 근데 뭐 중국 같은 나라는 그동안 온실가스 지금 누적된 것이 우리 탓이냐. 그동안 산업화를 갖다 이룩했던 것은 뭐 미국이라든지 각종 선진국인데 선진국이 그동안 방출했던 온실가스를 왜 지금 현재 개발도상국인 중국이 이걸 갖다 부담을 해야 되느냐라고 해서 점점 이렇게 뻗대고 있는 것도 있고 또 미국은 안다. 우리의 책임인 건 알지만 이제 와서 어떡하냐. 지구를 살리기 위해서는 우리 같이 노력해야 된다. 같이 줄여야 된다라고 해서 주요 선진국과 후진국 간의 그런 의견 차이가 굉장히 극심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후 변화 체제에 대한 그런 합의가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 있어요. 근데 제가 최근에 들은 바로는 좀 어느 정도 미국하고 중국이 어느 정도 전향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해서 새로운 기후 변화 체제가 아무래도 조만간 출범하지 않을까 하고 만약 그렇게 되면은 우리나라도 좀 더 강한 배출권 거래제도 그렇고 좀 더 강한 그런 정책이 도입될 가능성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 원칙이 있는데, 차등 공동부담. 자, 차등. 그러니까 중국은 조금 덜 하고, 미국은 더 하고, 그 대신 공동으로 하자. 이런 원칙이 있었었고, 개도국은 좀 더, 취약국가는 배려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있고, 예방적 접근의 원칙. 그러니까 그런, 홍수 날 걸 대비해서 댐을 더 짓는다든지 그런 게 아니라, 사후 약방문식의 그런 정책이 아니라, 온실가스 자체를 줄이는 그런 예방적 접근의 그런 원칙이 존재하고 지속 가능한 그러면서도 우리가 경제 발전을 아예 포기하지 말자. 지속적인 경제 발전이 가능한 그런 규제책이나 그런 기후 변화, 환경이나 에너지 정책을 하자. 그리고 국제 협력의 원칙 이런 것들이 전반적인 대전제로서 얘기가 되었었고요. 그래서 자 여기서는 제가 이후로는 제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이제 최근에 핫 이슈이기도 하고 실제로 이제 정책으로 도입되는 2015년 1월에 이제 시장이 개장되는데 이 배추권 거래제와 또 다른 아까 그 신재생 에너지 거래 체제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것이 환경 경제학에서는 일부예요. 일부인데 최근에 그 비중이 굉장히 커져서 아까 그 non-market valuation이나 이런 쪽 보다도 어떻게 보면 더 비중이 커지는 그런 추세이고요. 배추권 거래제에는 자 영어로 보시면 cap and trade라고 합니다. cap and trade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그래서 지금 이 세 라인이 있네요. 세 라인이 어떻게 보면 팩토리라고 합시다. 어떤 그런 공장인데 각 공장에게 배출권에 대한 캡을 줘요. 너희는 100만큼 방출하고 100만큼 방출하고 100만큼 방출해라. 근데 여러분들이 실제로 방출하는 양은 틀리겠죠. 이 라인은 예를 들어서 100만큼 방출하라고 정부가 캡을 줬는데 120만큼 방출했어요. 근데 저 라인은 80만큼만 방출했어요. 그러면은 이 라인은 20만큼을 저희 라인으로부터 사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방출할 굉장히 절감을 하기 힘든 상황이에요. 그러면은 그냥 단순히 트레이드, 캡 앤 트레이드죠. 그래서 트레이드, 그러니까 배추권을 그냥 사옴으로써 어떻게 보면 정부의 과징금을 피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이 형성되는 거죠. 이게 계략적인 그런 배추권 거래제의 그런 원리라고 할 수 있고, 자, 이 그림이 그것을 표현합니다. 그래서 어떤 그런 공장이 캡보다 좀 더 많이 배출하면은 적게 배출한 이런 공장으로부터 배추권을 사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업은 어떻게 보면 정부의 캡보다 더 많이 방출했기 때문에 좀 더 비효율적인 기업이라고 할 수 있겠죠.
비효율적인 기업인데 비효율적인 기업인 대신에 이런 배추권을 사와야 되는 어떻게 보면 페널티를 갖다 감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페널티를 감수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이 기업도 좀 더 노력을 해야죠. 노력을 해서 이렇게 캡보다 더 적게 배출할 수 있는 그런 신기술을 개발한다든지 뭐 절감 노력을 좀 더 가해서 배추권을 사는 게 아니라 팔려고 노력을 할 거고 이러한 행위 자체가 모든 그런 공장들이 할 거 아니에요. 모든 공장들이든지 그런 배추권의 그런 배출량을 갖다 발생하는 그런 기업들이 이런 행동을 보일 때마다 국가 전체적인 그런 배출량은 당연히 줄어들 테니까 그럼으로써 이제 국가 전체의 그런 배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겁니다. 배추권 거래제는 아까 단순히 말씀드렸듯이 배추권 거래제는 그런 배추권 거래제는 이렇게 퀀티티 측면에서의 그런 제한이었고 탄소세는 그런 가격 측면에서 특정 세율을 매기는 그런 측면이 있는데 제가 이 그림은 보시다시피 장단점이 있어요. 탄소세와 배추권 거래제는 탄소세 같은 경우는 자 기업 입장에서는 어떤 특정 배출량을 늘릴 때 가격에 대한 그런 불안정성이 없습니다. 정부가 딱 T0로 정해줬기 때문이죠. 그래서 특정 그 분만큼 정부에 그냥 내면 되는 거예요. 세금으로. 반면에 정부 입장에서는 안 좋은 게 있어요. 뭐냐면은 자 특정 탄소세를 매기긴 했는데 정부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경기가 호황이다. 그러면은 기업은 디맨드가 이렇게 올라가서 좀 더 배출을 많이 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정부 입장에서는 국제 협약을 지키기 위해서는 배출량을 갖다 어느 정도까지 규제를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기업들이 막 많이 우리 기업들이 뭐 그냥 그래 우리 돈 낼게 그래 대신 우리 그냥 방출 좀 할게 하면은 어떻게 보면 국가 간에 맺은 그런 국제 협약을 지키지 못할 가능성이 존재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자면 가격 측면에서의 불안정성은 없지만 양적 측면에서의 불안정성은 존재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탄소세의 그런 핵심이라고 할 수 있고요. 배추권 거래제 같은 경우는 반대예요. 반대. 자, 똑같이 디맨드 커브 수요 곡선이 이렇게 변동할 때 양적 측면에서의 불안정성은 존재하지 않죠. 정부 입장에서는 국제 협약이 있었을 때 그것을 그대로 탄소 배추권 시장의 공급량, 배추권 공급량으로서 반영함으로써 양적 측면에서의 약속은 지킬 수 있어요. 국제사회에 대해서 약속은 지킬 수 있는 거죠. 반면에 기업들 입장에서는 보세요. 디맨드 커브가 왔다 갔다 할 때마다 가격이 왔다 갔다 해요. 이것도 뭐 나름 심각한 문제인데 그래서 기업이 탄소 절감 그런 투자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투자를 하면 이게 걔네들 나름대로도 BC 분석을 할 거예요. 이게 과연 수지 맞는 그런 투자일지 아닐지를 분석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할 때 탄소 배추권 가격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탄소 배추권 가격이 높으면은 당연히 투자해야죠. 그죠? 왜냐면 배추권 가격이 높으면은 배추권을 사는 것보다는 내가 스스로 투자하는 게 나니까 그 절감을 갖다 스스로 하는 게 나니까. 근데 배추권 가격이 낮으면은 안 하는 게 낫죠. 그냥 배추권 가격이 낮은데 그냥 시장에서 사버려갖고 그냥 과징금 피하는 게 낫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자체가 가격이 왔다 갔다 하는 것 자체가 기업 입장에서는 불확실성을 주기 때문에 신환경 투자를 신환경 시설에 대한 투자를 저해하는 그런 측면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가격 측면에서의 불안정성, 그 대신 양적 측면에서의 확실성 이런 것이 장단점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자, 그런데 아까 탄소세와 그런 배추권 거래제를 이제 가장 큰 이제 기후 변화에 대응한 정부 정책의 큰 두 가지 트렌드로 말씀드렸는데 실제로는 배추권 거래제가 다수를 이루고 있습니다. 왜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양적 측면에서의 불확실성이 없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국제 협약이 아까 이 규제의 근거가 UNFCC에서 만든 교토 유정서라고 했었죠. 그래서 국가별로 총량을 할당해놨는데 탄소세를 통해서 탄소세를 도입했다가 총량을 못 지키면은 국제사회에 대한 공약을 위반한 게 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국가가 배추권 거래제를 지금 채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대부분의 국가라고 하면은 자, 지금 도입하고 있는 국가도 있고요. 유럽 시장이 가장 스탠다드한 그런 예죠. 유럽 시장은 이미
배주권 거래제를 2005년부터 도입해서 거의 10년 됐네요, 벌써. 거의 지금 이제 배주권 거래제가 거의 금융 상품화돼서 아주 큰 시장으로 자리매김을 했습니다, 이미. 그래서 유럽 시장 같은 경우는 대부분 유로피언 유니언이 이제 그 단일 시장을 이루고 있고, 그리고 이제 녹색이 이제 그런 배주권 거래제, ETS는 에미션 트레이딩 스킴입니다. 캡 앤 트레이드와 똑같은 얘기인데, 그런 배주권 거래제가 이미 실행이 됐거나 아니면 이제 곧 실행될 그런 상황인데, 보시다시피 그 카자흐스탄도 이제 곧 도입할 예정이고, 중국에 보면은 그 리저널 단위로 지역 단위로 지금 배주권 거래제가 운영 중이에요. 뭐 베이징 군구, 뭐 충칭, 뭐 샹하이, 뭐 리저널리 그렇게 그 배주권 거래제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2017년에 내셔널 그런 국가 전체 단위로 통일된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배주권 거래제 중에서 중국이 굉장히 메인 플레이어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죠. 그래서 많은 배주권 거래제 관계자들이 중국 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중국도 우리도 배주권을 온실가스를 이제 미국과 같이 줄이겠다라고 공표를 갖다 이미 한 상황이기 때문에 배주권 거래제를 전반 국가 전체적인 차원으로 확대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한국도 이제 한 달 남았죠. 배주권 거래제 한 달 남았는데 이제 곧 도입할 거고, 일본은 지금 일본도 지금 도쿄를 위시한 그런 도쿄도 지역 단위로 배주권 거래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호주하고 뉴질랜드는 배주권 거래제를 실시했었는데, 최근에 호주는 배주권 거래제에서 탄소세로 돌렸어요. 정치적인 이유로. 그런데 여전히 뉴질랜드 같은 경우는 배주권 거래제를 활발하게 운영하고 있고,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 캐나다 같은 경우, 미국의 퀘벡 지방하고 캘리포니아 지방, 그다음 알버타 지방도 배주권 거래제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특이한 것은 캐나다의 그런 퀘벡 지방하고 미국의 캘리포니아하고 배주권 거래제를 연계를 했어요. 연계를 해서 마치 한 나라의 시장처럼, 유럽처럼. 유럽은 다른 나라인데도 한 시장, 단일 시장으로 통용되고 있는데, 미국도 지금 미국하고 캐나다도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다른 주, 브리티시 콜롬비아나 이런 데도 지금 배주권 거래제를 지금 도입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거 딱 보고 나서는 얼마 안 되네. 대부분 나라가 도입한 거 아니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보시다시피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도입을 하고 있는 추세예요. 대부분 선택하지 않은 국가들은 개발도상국이고, 미국 같은 경우도 이제 곧 이제 모르지만 RGGI라고 해서 미국 동북부 지방에서는 또 13개 주가 연합해서 이미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것이 미래로도 좀 더 확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그램은 배주권 거래제가 환경 규제, 온실가스를 규제하기 위한 그런 규제 중에선 대세다. 대세예요. 자, 이거 유럽 배주권 시장의 그런 가격 현황입니다. 가격 현황을 보시다시피 제가 최근 자료를 갖다 업데이트가 안 되긴 했는데, 배주권 가격이 톤당 약 거의 한 30유로. 30유로면 거의 45,000원까지 갔었죠. 배주권 가격이, 배주권 한 단위는 1톤입니다. 1톤을, 그러니까 배주권 한 크레딧이라는 것은 이산화탄소 1톤을 그냥 배출할 권리예요. 그러니까 배주권 내가 1크레딧 갖고 있으면 그걸 그냥 배출할 수도 있고, 혹은 내가 이 1톤을 갖다 절감할 수 있다. 그러면 이 배주권을, 그래서 지금 현재 30유로다 하면 30유로를 받고 다른 사람한테 팔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배주권 가격은 불안정하다고 했었죠. 불안정하죠. 이때 당시 확 떨어졌었는데, 이때는 왜 그러냐면은 수요가 확 줄어들었을 때였어요. 보면은 2008년 당시 그 금융위기가 있었었죠. 유럽의 재정위기, 그다음에 미국 골드만삭스로부터 시작된 그런 금융위기라든지, 그러니까 경기가 다운될 때마다 이제 산업 생산을 갖다 좀 덜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이제 배출을 갖다 덜 하게 되기 때문에 배주권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고, 그럼 배주권 가격이 급락하게 되겠죠. 그 이후로는 계속 유럽도 그렇고 그 경기가 계속 좋지 않아서 배주권 가격이 상당히 스테이블한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은 최근에 더 떨어졌어요, 사실. 경기가 너무 안 좋아서.
그리고 반면에 그래서 배추권 가격이 막 떨어지는 거 보고 사람들이 배추권 거래제 실패다라고도 얘기하는데 배추권 거래량은 꾸준히 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시장 자체가 실패한 거는 아니고요. 뭐 이게 뭐 배추권 거래제의 그런 증서입니다. 뭐 이렇게 뭐 pollute without guilt.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죄 없이 그냥 pollute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비할당업 이건 또 너무 자세한 거긴 한데 비할당업체라고 해서 정부로부터 그런 의무를 부과받지 않은 그런 기업은 이런 자체적으로 저감을 함으로써 그 저감받은 실적을 유엔으로부터 인정을 받을 수 있어요. 인정을 받으면은 요런 모양의 certificate, 증서를 발급받게 되고 요 증서를 할당업체라고 해서 정부로부터 그런 이제 줄이도록 의무를 부과받은 기업에 팔 수가 있습니다. 돈을 버는 거죠. 자, 이런 상세권 배추권 거래제, 배추권의 이제 일종입니다. 자발적으로 비할당 업체들이 감축한 그런 실적을 할당업체, 정부로부터 그런 의무를 부과받은 그런 업체의 상세권, 배추권을 팔 수가 있는 거예요. 이름으로써 돈을 벌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저도 지금 환경부의 지금 자문단 중에 한 명인데 환경부에서 뭐 그런 생각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지금 상세업체, 비할당업체는 지금 특정 법인으로만 한정이 되는데 국민 모두 개개인이 이런 비할당업체가 돼서 여러분들이 온실가스를 어떤 방식으로든 줄여서 그거 갖다 이제 정부로부터 인정을 받으면은 한전이라든지 그런 대규모 기업에 여러분들도 개인들도 배추권을 팔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벌 수가 있는 그런 인센티브를 제공할 그런 아이디어를 갖고 있더라고요. 자, 이거는 간략하게 우리나라 배추권 거래제의 그런 추진 경과인데 지난 정부 때 녹색성장위원회라고 해서 그런 이때 당시에는 총리급이었죠. 지금은 격화됐는데 이런 위원회가 있어서 이제 국회도 통과가 됐었고 이제 배추권 거래제 자체가 이제 지난 정부 때 이제 법안이 통과돼서 이제 현재 정부까지 지금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배추권 거래제가 어디에서 거래가 됐냐 하면은 한국거래소라고 해서 우리 주식이 거래되는 데가 한국거래소죠. 여기서 이제 배추권도 이제 거래되도록 이제 지정이 되었고요. 이것도 올해 초에 이게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할당 계획 이제 각 기업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각 기업이 얼만큼 배추권을 갖다 정부로부터 할당 받느냐가 또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내가 100만큼 배출을 해야 되는데 정부가 할당량을 10밖에 안 줬어요. 그러면은 90만큼을 사야 되는 거예요. 너무 큰 부담이라고 생각하겠죠. 그런 할당업체 입장에서는. 그래서 할당이 굉장히 큰 이슈인데 저도 사실 할당 그 작업에 참여를 했었어요. 저는 시멘트, 정유, 항공 쪽 부문에 제가 위원장을 했었었는데 그쪽에 이제 그런 정부가 이제 각 이제 부문이 있는데 이제 6개 부문을 해서 이제 그것다 이제 배추권을 할당을 했어요. 며칠 전에 그게 공표가 됐습니다. 그걸 할당을 해서 자 이제 2010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의 제기도 할 수 있고 이제 내년에 1월 달에는 자 시작하면서 이제 거래를 하게 하는 거예요. 이제 여기로도 잘 안 되네. 자, 각 부문별로 이렇게 감축량이 다 틀립니다. 여러 부문들이 있는데 농림 쪽은 사실 감축할 수 있는 여력이 적기 때문에 5% 정도고 그 외에 수송 같은 경우에는 좀 더 그런 하이브리드카라든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좀 더 많이 줄일 수 있게 해놨고요. 그 외에도 이슈가 있는데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좀 문제가 있는 게 배추권 거래제에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온실가스를 가장 많이 방출하는 그런 분야는 에너지입니다. 에너지. 우리나라는 전력을 생산해야 되는데 그 전력에 유럽도 그렇지만 그 전력을 생산함에 있어서 이제 온실가스를 방출하게 되거든요. 화석 연료를 떼움으로써 방출하는데 그래서 유럽은 그런 배추권을 사는 거예요. 발전업자들이 사서 그 배추권을 갖다 사용하면서 그 전기를 생산하고 그 전기를 비싸게 팔아요. 민간인들한테. 비싸게 팔면서 민간인들은 어떻게 돼요? 전기를 비싸게 사함으로써 당연히 전기도 적게 쓰려고 노력을 하겠죠.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산업자원부에서 전기 가격을 통제를 해요. 그러니까 발전업자들이 배추권은 비싸게 사는데 이걸 전기 가격에 그걸 덧붙이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기 가격은 산업자원부가 통제하는 것만큼 싸게 공급을 해야 되고, 근데 발전 자체는 비싸게 배추권을 구입해가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가격이 전가되지 못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큰 문제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배추권 시장은 어떻게 보면은 그 시장이 열렸는데 아직 전력 시장은 시장다운 시장이 못 열렸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장과 시장이 연결돼야지 이 가격이 이렇게 연결돼서 우리 최종 소비자까지 전력을 적게 쓰고 뭐 온실가스를 이제 줄이는데 일조를 할 수 있는데 이게 고리가 단절된 거죠. 여러분들 보면 뭐 지난 여름 때도 뭐 명동이나 이런 데 보면은 문 열어놓고 에어컨을 펑펑 쓰는 그런 상인들을 많이 뉴스에서 보셨을 텐데, 그런 것들이 이제 산업용 전기가 너무 싸요, 우리나라는. 그래서 에너지를 절감할 그런 유인이 없죠, 사실은. 제가 깜빡했네요. 50분 하라 그랬는데 1시간 하는 것 같아요. 예, 제가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배추권 거래제의 특징은 이제 또 좀 개략적으로 또 말씀드리자면, 우리나라 배추권 거래제는 이제 총 3차로 지금 우선은 계획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부터 이제 2017년까지 1차, 이제 20년까지 2차, 그 이후로는 3차인데, 3차는 지금 환경부 분들도 아무 생각이 없으시고, 우선은 1차, 2차를 갖다 지금 중점으로 해서 규정도 만들고 이제 고시도 이제 만들고 그랬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배추권 거래, 그러니까 고시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고시가 6가지가 있는데, 저는 그 거래와 관련된 고시를 만드는 그런 작업에 참여했었는데, 그래서 이제 참여자는 이제 할당 대상 업체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특정 배출량을 갖다 이제 방출하는 그런 사업장, 그런 기업들을 갖다 한 500개 내지 600개 정도를 지정을 했었고요. 그리고 플러스 4개 공적 금융기관이 또 배추권 거래제에 참여를 할 수 있습니다. 산업은행, 기업은행, 정책금융공사, 하나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런 공적 금융기관이 어떤 목적으로 참여하느냐, 그 참여 목적에 대해서도 사실 지금 이론이 많은데, 저는 사실은 계속 환경부한테 그런 배추권 거래제 시장에서도 지금 한국은행이 외환시장에 있어서 외환시장도 그렇고 채권시장도 그렇고 시장 안정화 기능, 랜드 오브 리솔트, 그러니까 최종 대부자 기능을 하고 있죠. 저는 지금 요 4개 공적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그런 안정화 정책, 배추권 시장의 안정화 정책을 참여하는 그런 주도하는 그런 기관으로 하자라는 지금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조만간에 결정이 될 것 같고, 그리고 무상할당 비율이라고 해서 배추권이 있으면은 이것을 공짜로 주느냐 아니면 돈을 받고 기업들에게 주느냐에 대한 이슈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현재 1차 2015년부터 17년까지는 100%를 무상할당하게 돼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이유도 있어요. 배추권 거래제를 도입함으로써 지금 전경련도 그렇고 지금 난리거든요. 지금 환경 규제 때문에 공장을 해외로 이전해야 된다는 등 공장 문을 닫겠다는 등 지금 난리도 아닌데, 이것을 약간 무마하기 위해서 그러면은 배추권을 갖다 그럼 공짜로 줄 테니까 대신에 이 기준만 채워라 라는 형식이 약간 좀 정치적인 제스처 형태일 수도 있어요. 예. 지금 100%를 다 무상으로 할당하고 있는데, 지금 그 이후에는 점점 유상할당, 그러니까 정부가 배추권을 돈을 받고 파는 거죠, 기업에. 이제 유럽은 지금 거의 반 가까이, 유럽인가 영국인가 상당한 많은 부분을 지금 돈을 받고 팔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도 정부의 조세 세입이 지금 되고 있죠. 그리고 배추권 거래제 같은 경우는 굉장한 그런 유연성이 있습니다. 배추권의 2월과 차입이라고 해서 2월은 다음 이행년도 또는 다음 기획년도로 2월 배추권을 저축할 수 있는 거예요. 뱅킹. 배추권을 내가 이번에 많이 남겼어요. 남겼으면 팔아도 돼요. 지금 시점에 팔아도 되는데, 혹은 지금 만약에
내년도에 배추권 가격이 더 높아질 것 같아요. 그럼 배추권을 저장을 할 수 있어요. 저장을 해서 이걸 2월이라고 하는데 우리 법 용어로는 2월을 해서 내년에 쓸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있고, 또 차입이라고 해서 반대죠. 꿔올 수 있어요. 미래에 내가 뭐 100만큼 정부로부터 받게 돼 있는데 그걸 이제 미리 좀 당겨 쓰는 거죠. 왜? 예를 들어서 뭐 미래에는 배추권 가격이 낮을 것 같다. 근데 올해 굉장히 높아. 그러면은 미래 거를 갖다 좀 당겨와서 올해 쓰는 게 좀 더 합리적인 그런 사용 방안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차입이 또 하나의 그런 제도의 유연성이라고 할 수 있고, 또 상쇄라고 해서 상쇄 제도라는 거는 이제 할당업체 입장에서는 이제 할당업체 입장에서 그 배추권을 사긴 사는데, 여러분들 그 할당업체가 아닌 업체들이 자발적으로 아까 줄일 수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라든지 그런 다른 업체들이 자발적으로 줄이면은 그 유엔으로부터 이걸 인증을 받아서 그런 할당업체에 팔 수가 있습니다. 그걸 상쇄권이라고 해요. 상쇄 배추권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런 상쇄 배추권이 약 한 10%까지 인정이 됩니다. 그런 할당업체 측면에서는. 네, 뭐 유럽 같은 경우에는 뭐 50%까지 인정이 되기도 하는데, 뭐 여러 가지 그런 제도의 유연성이 존재하고요. 배추권 거래제는. 자, 한국 배추권 거래제의 주요 이슈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 배추권 거래제는 지금 현재 과다할당한 거냐, 과소할당한 거냐, 이거는 뭐 끝없는 논란거리예요, 지금. 자, 당연히 산업체 입장에서는 할당했다고 할까요? 아니면 과소할당했다고 할까요? 당연히 과소할당했다고 지금 난립니다. 지금 우리가 평소에 뭐 20억 톤만큼 배출을 해야 되는데 정부가 지금 준 거는 16억 톤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4억 톤은 우리가 줄이거나 아니면 과징금을 맞아야 되는 거예요. 기업 입장에서는. 정부 입장에서는 너희들 자꾸 과징금, 그러니까 정경련이 어떻게 이렇게 여론을 호도하냐면은 4억 톤 곱하기 과징금, 우리나라는 이제 10만 원이 이제 과징금의 그런 상한인데, 4억 톤 곱하기 10만 원을 하면은 한 수십조가 나와요. 수십조를 갖다 우리 기업들이 부담을 해야 된다라고 지금 계속 환경부에 악유를 하고 있어요. 반면에 환경부는 너희들 이걸 왜 다 과징금을 맞을 생각을 하고 있냐. 과징금 맞을 생각하지 말고 줄여라, 배출량을. 신기술 접목하고 또 아니면 상세권을 구입한다든지 해서 배출량을 20억 톤에서 16억 톤으로 줄일 생각을 해야지, 그걸 왜 과징금으로 다 때울 생각을 하느냐 라는 얘기를 계속 지금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래서 지금 그러면 이제 문제는 기업이 정말로 그걸 줄일 수 있느냐의 문제예요. 근데 기업들은 이거 진짜 못 줄인다라고 하는데 환경부는 줄일 수 있다라고 지금 계속 얘기가 하고 있는 중이고. 그래서 이제 한국 배추권의 이제 가격이 얼만큼 되느냐는 중구난방입니다. 지금 유럽 배추권은 지금 굉장히 많이 떨어져서 약 한 6유로 정도 수준에 지금 머물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배추권은 얼마 전에 블룸버그에서는, 얼마 전이 아니죠, 재작년에 블룸버그에서 한국 배추권 가격은 10만 원, 즉 약 한 US 달러로 100불 정도에 이를 것이다 라고 해서 굉장히 큰 이슈였는데, 요새는 한 30불, 정부는 10불, 그러니까 10,000원 수준으로 시장 안정화 정책을 통해서 막겠다라는 얘기도 좀 했었었고요. 그래서 그 가격이, 그러니까 과소할당하면은 배추권 가격이 치솟을 것이고, 과다할당하면은 떨어질 것이고, 지금 유럽 같은 경우는 과다할당한 거거든요. 과다할당했기 때문에 가격이 지금 폭락한 케이스예요. 기업 입장에서는 정부가 할당할 때 계속 불만을 터뜨립니다. 이거 너무 적어 하면서 계속 정치적 압력을 가해요. 근데 그래서 정부는 그런가? 잘 몰라요. 실제로 기업이 그 테크놀로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는 기업을 자꾸 믿게 되죠. 산업 경쟁력이 약화된다는데 어떻게 해요? 그래서 결국 많이 주게 되면은, 딱 시장 열리게 되면은 알고 보니까 과다할당인 거예요. 과다할당하면은 배추권 가격이 이렇게 굉장히 낮게 형성이 되면은 어떻게 된다 했죠? 배추권 가격이 낮게 형성이 되면은 아무도 그 절감 그 기술에 대한 투자를 안 한다 했죠. 그게 지금 현재 유럽 상황이에요. 너무 과다할당해서 지금 유럽 아무도 지금 투자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정치적으로는 사실 과다할당할 소지가 개연성이 너무 높아요. 사실은. 왜냐하면 운운하에 젖주는 식으로 기업에서는 계속 자기네들이 충분히 받았다고 생각해도 더 달라 계속 하기 때문에 정치적으로는 이제 과다할당할 가능성이 높은데,
과소는 지금 우리나라는 이제 뭐 그러니까 그 배출권을 적게 주자라고 주장할 사람은 별로 없어요. 환경단체는 뭐랄까 그렇게 조직적인 힘을 못 내요. 별로. 기업들은 뭐 막 돌아가면서 막 보도자료를 내면서 정부를 압박하는데 환경단체는 그 수도 얼마 안 되고 그래서 그렇게 정부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과다 할당을 할 가능성이 높다. 또 다른 문제점은 참여자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또 금융기관이 유럽처럼 참여해야지 그 유동성이 풍부해서 배출권 가격이 아까 보신 대로 이렇게 쫙 선 모양대로 딱 보여줄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금융기관이 그 시장이 없다 보니까 500개 내지 600개의 그런 할당업체만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래도 시장의 유동성이 부족하겠죠. 유동성이 부족하면은 가격이 딱 선 형태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점점점 그죠? 점점점 이렇게 제대로 형성되지 않는 그런 문제점이 존재하고 그러면 가격의 시그널링 기형이 저하되고 또 500개, 600개 중에서도 덩치가 큰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포스코 같이 배출권 거를 굉장히 많이 보유하고 또 많이 팔 수도 있고 많이 살 수도 있고 이런 애들이 가격을 조작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가격 조작이 문제가 있는데 뭐 시간 관계상 이거는 뭐 나중에 말씀드리고 가격 전가의 불가능성 아까 말씀드렸죠. 배출권의 주 소비자는 전력회사고 그런 반면에 전력시장 가격이 경직적이기 때문에 그런 배출권 가격이 아무리 높게 형성된다 해도 이게 전기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게 아무래도 그 메커니즘 자체가 지금 단절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이것이 연결이 돼야지 여러분들도 전기 사용에 대한 부담감을 느낄 텐데 자, 시장 안정화 정책 아까 말씀드렸죠. 정부가 만약에 배출권 가격이 너무 올랐을 경우에는 정부가 개입을 하는 거예요. 정부가 지금 예비분이라고 하는 걸 배출권의 몇 프로를 들고 있어요. 들고 있어서 배출권 가격이 너무 올라왔다. 그럼 시장 개입을 하는 거죠. 시장 개입을 해서 배출권 가격을 뚝 떨어뜨리는 거예요. 혹은 너무 낮다. 그러면 신기술 개발에 대한 그런 인센티브가 떨어지기 때문에 정부가 이제 매입 개입을 하겠죠. 외환 시장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제 권당 1만 원에서 시장 개입 가능성을 예고를 했어요. 어떻게 예고라고 하기는 못하고 만약에 1만 원을 돌파하면은 정부가 시장 안정화 조치위원회를 소집을 하겠다. 한다는 것도 아니고 그냥 소집을 한대요. 비판이 많았거든요. 1만 원이라는 그런 가격을 예고했다는 것에 대해서. 또 외환시장 같은 경우도 어떤 특정 바람직한 환율 수준에 대해서 예고를 하지 않습니다. 가격에 대한 예고를 하지 않고 정책 당국이 일방적으로 개입하는 건데 환경 쪽은 아무래도 시장 개입에 대한 그런 아이디어가 딱히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1만 원이라는 말을 해버렸어. 그 다음부터 이제 막 전문가들로부터 저도 그랬고 막 비판을 막 받으니까 환경부에서는 우리가 한 게 아니다. 기획정부에서 우리가 한 게 아니다. 얘기하는데 그런 개입의 개입의 양태와 규모에 대한 그런 이슈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개입을 얼만큼 할 수 있냐. 지금 정부가 예비분을 몇 프로밖에 안 들고 있으면 시장 개입의 효과가 적겠죠. 그리고 과징금 체계가 현재는 과징금은 정의가 배출량에 대해서 배출권을 정부에 납부하지 못했을 경우에 지불하는 돈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규정상으로는 유럽은 톤당 1톤을 배출권 없이 방출을 하면은 100유로를 지불하게 돼 있어요. 과징금이죠. 페널티인데 우리나라는 최근 시장 가격의 3배를 과징금으로 지불하게 지금 시행령에 돼 있어요. 시행령에. 근데 이 문제가 뭐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의 메이저 플레이어가 소수라고 했죠. 그럼 포스코라든지 한전 자회사들이라든지 소수 플레이어들이 배출권 가격을 조작할 가능성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한전 자회사들끼리 내가 배출권 가격이 높으면은 과징금 자체가 굉장히 높아지는 구조죠. 시장 가격의 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장 가격 자체를 낮추는 그런 어떻게 보면 통정 매매라고 합니다. 통정 매매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A 회사가 B 회사한테 야 우리 짜고 내가 이거 갖다 지금 시장 가격이 대충 한 5만 원인데 야 우리 이거 이제 3만 원에 거래를 하자. 3만 원에 사고 팔고를 한 번씩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시장 가격이 뚝 떨어지겠죠. 특히 그 거래량이 클 경우에는
그러면은 5만 원일 때는 그 과징금이 15만 원일 거 아니에요. 근데 3만 원으로 시장 가격을 떨어뜨려 놓으면은 과징금이 9만 원이에요. 이런 식으로 시장 가격을 조작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비판을 처음엔 저만 했는데 나중에 뭐 요새 많이들 하고 계시고 조작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온실가스 절감 여력에 대한 문제. 그러니까 발전사들이 계속 정부가 이제 막 절감을 너희들 과징금 내지 말고 절감을 하라니까 막 그랬더니 이제 뭐 우리 절감 못해 뭐 기술적으로 불가능해 이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뭐 이게 진짜로 그런지는 아무도 몰라요 사실은. 그 실무자 아닌 다음에야.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자, 이거 그동안은 이제 배출권 거래제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이제 배출권 거래제가 이제 온실가스를 절감하는 게 하나의 이슈였다면은 이제 신재생 에너지, Renewable Portfolio Standard에서 RPS 제도라고 해서 이것도 역시 많은 나라가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제 지도를 구하지 못했는데 뭐 영국이라든지 여러 선진국이 채택을 하고 있고요. 신재생에너지 의무 할당제. 그래서 신재생 전력의 공급 비중 확대를 위해서 신재생 에너지를 이용을 의무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래서 석탄 뭐 기업 입장에서 내가 석탄을 갖다 100만큼 썼다 하면은 이제 정부가 제한을 하는 거죠. 석탄 100이 아니라 이제는 뭐 에탄올 30, 석탄 70 이런 식으로 써라. 라고 제한하고 있고 신재생에너지는 뭐 여러 가지 있죠. 태양열부터 시작해서 뭐 수소, 뭐 풍력. 왜 신재생에너지 써야 되냐? 온실가스를 방출하는 화석 그런 석유나 석탄 대신에 이런 걸 쓰면 온실가스를 방출하지 않으니까. 플러스 신재생에너지 자체가 그런 성장의 새로운 동력이 될 수 있다는 게 또 하나의 핵심이에요. 여러 군데 이제 이것도 하나의 산업화를 하는 거죠. 그동안 왜 보급이 안 됐죠? 경제성. 배출권 거래제가 같은 게 도입이 되면은 그 탄소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데 있어서 비용을 지불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동안 무료였단 말이에요, 사실. 이산화탄소를 마음껏 배출할 수 있었기 때문에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할 필요가 없었죠. 그래서 그동안 경제성이 확보가 안 됐었어요. 그리고 기술적인 문제도 있었었죠. 뭐 우리나라 풍력 발전 그런 선풍기 같은 거 세울 그런 기술이 부족했었고 현재도 지금 뭐 독일로부터 대부분 수입하고 있긴 한데 자, 그 RPS 제도는 어떤 특정 그런 발전 사업자, 공급 의무자들이 특정 비율 이상을 신재생 에너지로 해야 되고 여기 또 크레딧이 존재해요. 크레딧 이름이 REC라고 해갖고 요걸 신재생 에너지 1메가와트를 1크레딧으로 합니다. 그래서 1메가와트를 그 생산하는 거를 1크레딧으로 하는데 요거를 이제 그 어떤 사람이 공급 의무자가 그 의무 공급량을 그 공급 인증서라고 해요. 공급 인증서를 다른 사람으로부터 구매해서 충당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배출권 거래제라면은 요거는 RPS 제도예요. 요거까지. 자, 배출권 거래제가 예를 들어서 이 시장 가격이 너무 낮은 거죠. 그래서 정부가 의무적인 할당량을 딱 공급량을 정해줌으로써 배출권의 그런 온실가스 방출에 대한 그런 가격이 높아진 측면이 있다면은 RPS 제도 같은 경우에는 약간 반대죠. 신재생 에너지를 갖다 그 시장의 자율에 놔두면은 공급량이 적은 거예요. 시장의 그런 그 시장에 따른 그런 공급량이 적기 때문에 신재생 에너지 수요를 강제적으로 늘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디맨드 커브를 이렇게 쭉 세워놓은 거죠. 이거는 서플라이 커브를 쭉 세워놓은 거고. 그래서 이 같은 경우는 이제 시장 그 가격보다 좀 더 높은 가격에 형성이 되는 이런 형태를 띠고 있는 게 바로 RPS 제도입니다.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 정책. 이거는 뭐 태양광 시장입니다. 태양광 시장. 태양광의 REC 가격은 최근에 뭐 한때 20만 원 가까이 갔다가 최근에 뭐 한 10만 원, 한 8만 원 정도 하고 있어요. 8만 원. 굉장히 비쌌었죠. 그리고 이건 비태양광, 예를 들어서 뭐 조력이라든지 풍력, 각종 그런 비태양광 같은 경우는 가격이 쭉 올라서 지금도 지금 태양광하고 비슷합니다. 한 8만 원. 네. 유지하고 있고. 자, 한국 그런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 정책의 그런 주요 이슈들을 갖다 말씀드리자면은, 자, 신재생에너지도 마찬가지예요. 배출권 거래제와 함께 그 가격이 어느 정도 높은 수준에
유지가 돼야지 사람들이 풍력이고 뭐고 이렇게 투자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가격 앞서 보시면은 정말 왔다 갔다 하죠. 언제는 굉장히 높았다가 이건 정말 사람들로 하여금 투자 욕구를 불러일으키는 그런 수준이었는데 지금은 왕창 떨어졌었고, 그래서 정부가 좀 과징금을 연기한다든지 완화한다든지 산업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그런 명분하에서 제도로 가끔 완화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런 투자 의욕을 상실하게 하는 주 요인이 됐었고, 그 외에도 신재생의 에너지 운영 목표 실현 가능성. 예를 들어서 풍력을 갖다 생산하기 위해서 102대간을 모두 풍력 발전기로 덮어야 된다. 이건 당연히 환경 파괴죠. 그러니까 있어서는 안 되는 거기 때문에 혹은 낮은 국내의 신재생 에너지 발전 참여량, 조력을 하고 싶은데 조력 발전을 할 그런 후보지가 부족한 거예요. 그런 식으로. 혹은 아까 또 배출권 거래제와 마찬가지로 전력 시장의 자유화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전력 가격이 높게 정가가 되면은 신재생 에너지도 투자할 그런 의욕이 있을 텐데 이것이 지금 현재는 배출권 시장과 마찬가지로 단절이 돼 있는 겁니다. 예, 지금 여기까지에 대충 맞춘 것 같은데 2시간 동안 잘 들어주시고 추운데도 금요광장 와주신 수강생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가시는 길 조심히 들어가시고 우리 2시간 동안 알차게 강의해주신 교수님께 마지막으로 감사의 박수 부탁드립니다.